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2월 10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오전에 제가 영상을 좀 짧게 찍었는데, 저도 좀 원래 40분에서 60분씩 찍다가 짧게 찍으니까 어색한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이렇게 진행해 보면서 좀 더 이제 좋은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바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Q&A 이어서 하는 거고요. 하겠습니다. 데이비드 킴님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H님 방송을 접하고 코인 시장의 가능성을 보고 기회다 생각하며 작년 12월 말에 이 시장에 처음 들어왔는데 살짝 손실이 있지만 H님 방송 보면서 멘탈을 잡고 있습니다. 살짝 손실을 봤으면 멘탈을 잡을 정도는 아니실 것 같은데, 일단 와사비님 말씀처럼 나라를 구하신 분이시라고 생각하고, 나라를 구하신 분이 몇 분 계세요. 송기봉님하고 몇 분 계십니다. 일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이 S커브 곡선 초입 부분인데 끝부분이 돼서 가격 안정기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시는지요. 그리고 달러 가치가 0으로 수렴할 때쯤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게 상식인데, 그럼 그 전에 코인이 대상승장에서 달러 가치가 0으로 수렴하는 시기가 겹치면 코인을 매도를 안 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이 많고, 아마 이 부분이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S커브 곡선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여러분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 일단 우리는 이 얼리 어댑터입니다. 그리고, 초기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이 얼리 메이저리티, 그래서 지금 아직 초기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기 직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는 이 S커브 곡선에서 여기에 이제 위치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 성장기를 거쳐서 그 다음에 성숙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성장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분명히 지난번 이런 채널 상승에 도달했던 것처럼 또 이렇게 시장이 한번 크게 상승하고 또 조정받고 상승하고 조정받는 이런 과정을 몇 차례 더 반복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그럼 우리가 성숙 단계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 카카오톡 예를 든다라고 하면, 카카오톡 초기에는 처음에 그러니까 젊은 분들, 신세대라고 하니까 굉장히 옛날 말 같네요. 일단 젊은 분들이 먼저 카카오톡을 쓰고, 그 다음에 저 같은 사람들 쓰고, 그 다음에 좀 나이 드신 분들, 저희 이제 부모님 세대 분들은 이제 쓰신 지 얼마 안 되시긴 한데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이제는 쉽게 사진이라든가 필요한 자료들을 친구들끼리도 카카오톡을 통해서 주고받고 계세요.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 대중화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암호화폐가 대중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난번에 김주현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세뱃돈을 어르신들이, 저희 부모님 같은 어르신들이 손자들한테 세뱃돈을 핸드폰으로 이렇게 전송한다거나, 아니면 비트베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 앱을 이용해서 전화번호로 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QR코드를 이용해서 보내는 그런 수준까지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느 정도 대중화가 되고 성숙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궁금하신 게 뭐냐면, 0으로 어차피 이제 기존 법정화폐가 수렴한다라고 하면, 잠시만요. 이거를 굳이 이제 매도할 필요 없이 암호화폐를 끝까지 가져가면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지금 법정화폐가 다 0원으로 가고 암호화폐로 간 이 상황을 겪어보지 않았잖아요. 겪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이걸 예상해 볼 수 있느냐, 지금 법정화폐가 0원으로 가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베네수엘라의 볼리바르가 0원으로 급격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볼리바르와 지금 달러 대 볼리바르 차트인데, 이 달러 대 볼리바르 차트를 보면 앞으로 암호화폐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원화, 암호화폐와 달러의 차트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지금 이게 월봉입니다. 월봉이고 볼리바르 차트인데, 이거 한번 지금 보시면 단위가 바뀌었어요. 예전에 이제 24만 볼리바르였는데 지금 3,293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시 100, 1000만, 일시 100, 1000만, 10만, 예. 앞에 두 자리가 이제 빠진 것 같네요. 1000, 예. 두 자리가 지금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화폐 개혁한다고 해서 단위가 좀 변경이 된 것 같고, 보시면
지금 최근에 또 이렇게 올랐어요. 최근에 또 올랐는데, 지난번 제가 뉴스에서 그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이 그 자신들, 어떻게 보면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들, 뭐 추종하는지는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돈을 매기니까 추종하겠죠. 그 군부라든가 뭐 경찰 이런 자기 정치 세력들한테 돈을 주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거의 이제 M2량을 한 30% 이상 증가시켰습니다. 그렇게 돈을 그냥 머니프린팅해서 찍어내가지고 자기 자신들을, 그러니까 자기네 편한테 돈을 준 거죠. 왜냐면 이제 금을 영국에 요구했는데 금도 못 받고 하니까 그냥 돈 찍어서 준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머지 국민들이 갖고 있던 볼리바르 화폐 가치가 그렇게 또 그만큼 떨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마두로는 계속 진상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고, 지금 또 마두로 얘기하다가 또 약간 옆길로 샜는데, 일단 이렇게 이제 보신다라고 하면 달러 대 볼리바르 차트가 이렇게 움직인 것처럼 앞으로 그 비트코인 대 달러, 비트코인 대 원화 차트가 어느 정도 이렇게 서서히 상승하다가 급격하게 영원으로 가는 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이런 식의 슈팅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의 슈팅이 나올 수도 있고, 지금 로그가 적용됐음에도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굉장히 큰 상승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되게 되면 그때는 우리 법정화폐를 기준으로 암호화폐를 평가하는 거는 의미가 없게 되는 수준이 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볼리바르는 이미 거의 0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걸 돈을 갖고 와도 거의 아마 무게로 재야 되는 그 수준이 될 거고, 그만큼 이제 의미가 없는 단위가 됐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법정화폐가 그런 수준으로 이제 지금 볼리바르처럼요, 그런 수준으로 도달하고, 나머지 결과적으로는 암호화폐끼리 이제 사용하게 되는 수준이 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달러 원화 차트가 뭐 비트코인, 그리고 비트마켓, 뭐 이더마켓, 그 XRP 마켓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외에 법정화폐를 기준으로 법정화폐를 분모해 놓고 이런 가치 평가를 하는 거는 거의 이제 의미가 없는 수준이 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매도라는 게 의미 없이 그냥 법정화폐는 거의 단위를 사용하지 않거나, 지금 이제 그 베네수엘라에서 뭐 볼리바르 이 정도 되면 사실 볼리바르 돈을 가지고 거래를 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 겁니다. 힘들 거고, 결국에 이제 뭐 부동산 거래를 한다거나,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였어요. 부동산 거래를 한다거나 뭔가 좀 큰 사이즈의 물건들 거래를 할 때는 달러로 거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뭐 달러나 원화로 거래하는 게 힘들 거고요. 당연히 뭐 부동산 거래한다거나 이렇게 될 때는 뭐 비트로 거래한다거나 이더리움으로 거래해야 된다거나 이렇게 이제 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완전히 이제 뭐 굳이 뭐 암호화폐를 매도해서 법정화폐로 바꾸는 그런 수준이 이제 되지 않는, 그럴 필요가 없는 단계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대신 이제 그 단계까지 가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시간이 단축이 되려고 하면 당연히 이제 그 경제 위기 상황과 맞물려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 위기 상황이 와서 예를 들어서 뭐 달러 가치가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고요. 금리 인하 이후에 그 다음에 양적 완화를 하는데, 양적 완화를 할 때 기존에 양적 완화를 해서 풀었던 그 돈에 뭐 진짜 뭐 16배, 뭐 20배 이렇게 돈을 막 풀어내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 사람들은 인식을 할 거예요. 달러가 이제 진짜 가치가 없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식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기존의 이제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신뢰를 안 하게 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이제 IMF 때 금융기관들이 이제 뭐 종합금융사가 망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 이제 경제 위기를 겪게 되면 분명히 이제 어떤 그 좀비 기업들에 대출을 해줬던 그런 금융기관들이 부실이 드러나면서 분명히 이제 파산하는 그런 은행들이 나올 겁니다. 유로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일부 당연히 있겠고요.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에서 피해를 받던 사람들이, 야, 이거 기존 금융 시스템 못 믿겠다, 여기다 돈 못 넣어놓겠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왜냐면 내 돈을 넣어놨는데 얘네가 허튼 짓 해서 잘못되게 내 돈을 빌려주는 바람에 내가 돈을 못 받은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경험을 하게 되면, 야, 이거 앞으로 기존 시스템 못 맡기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뭐 돈을 빼겠죠. 기존에 다른 은행에 맡겼던 돈도 빼고 그 돈을 가지고 크립토 시장으로 저는 올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그 성장 단계에서는 당연히 상승 채널 상단부에 오게 되면 일정 부분은 매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단계가 됐을 때 그때는 기존 법정화폐가 의미 없는 수준이 될 거다. 지금 우리가 법정화폐를 계속 사용하다가 야 이제는 법정화폐로 뭔가를 어떤 가치를 전달하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하다라는 수준이 되면 그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암호화폐로 넘어가는 수준이, 그러니까 순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말이 길어졌는데 예,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거는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퉁소맨 각시탈님은 이제 제 생각으로는 올해 10월부터 비트의 상승이 시작이 될 거라 봅니다. 그때까지 매달 조금씩 비트코인만 모을 것을 권합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가 된다라고 하면 이런 순서대로 예, 한 10월 정도쯤에 이제 비트가 본격적으로 상승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리고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법천사님이 써주셨는데요. 금리 인하가 끝나고 양적 완화가 시작되는 시점이 부동산이랑 주식 투자 적기라고 하셨는데 금리를 인하하면 그때부터 양적 완화가 동시에 시작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이제 아스트라케이님이 답변을 잘 달아주셔서 제가 따로 답변을 안 달았습니다. 일단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읽어보도록 할게요. 경기 침체가 시작되면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서 경기를 이제 부양하려고 하나 현재 금리는 2.5%로 방어하기엔 어려운 수준이고 금리 인하가 제로 금리가 되는 시점이 양적 완화가 시작되는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는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뭐냐면 양적 완화를 금리 인하를 하기 전에 미리 할 수도 있다. 보시면 잠시만요. 이렇게 2007년도에 금리를 이제 인하해서 2009년도 초에 금리를 이제 거의 제로 금리에 맞췄습니다. 이때 보시면 근데 양적 완화는 좀 더 일찍 시작했어요. 양적 완화는 좀 더 일찍 시작해서 보시면 2009년도가 아니라 이제 2008년도 이제 후반부터 이렇게 뭐 8, 9월 이때부터 양적 완화를 시작했다라고 보면 결국 이제 페드 의장이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하느냐, 그러니까 꼭 금리 인하가 끝나고 나서 양적 완화를 한다 이건 아니고요. 금리 인하가 끝나기 전에 미리 이제 양적 완화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금리를 0으로 맞춰놓고 양적 완화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거 뭐 큰 오차는 없다. 어찌됐든 금리가 인하가 돼서 제로금리에 가까워지면 그때부터는 양적 완화 카드도 분명히 꺼내 들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또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번 연준의 발표에서 인상하던 금리를 동결한 것은 연준이 경기 둔화를 공식 인정한 것이고 연준 의장과의 질의응답에서 그 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월이 만약 리세션이 온다면 마이너스 금리는 지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우리는 일단 전통적인 기존 방법을 먼저 사용할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마이너스 금리도 뭐 아예 안 한다는 얘기는 안 했기 때문에 할 수도 있다. 할 수 있지만 일단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까지 가는 거는 쉽진 않은데 일단은 제로 금리를 하고 그 다음에 양적 완화 카드를 쓸 거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시면 아스트라케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전통적인 방법이 양적 완화를 지칭하는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얘기해 주신 게 맞고 이런 순서대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제 실적 자체가 지금 제가 이제 며칠 전에 기사들 말씀드렸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그 다음에 중국도 그렇고 2018년도 4분기 실적이 다 안 좋게 나왔습니다. 안 좋게 나왔고 그 이후에 올해 2019년도 이제 실적들 앞으로 나올 실적들을 각 이제 금융기관들이 이제 뭐 모건체이스라든가 이런 데서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2019년도는 연말로 갈수록 실적이 더 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상을 원래 계획된 대로 못 하는 거예요. 못 하고 이미 이제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를 지금 인상하지 못하고 동결해 놓은 상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 동결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유지를 하다가 분명히 이제 경기가 꺾여서 주식시장이 이제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바로 이제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 들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지난 그 위기 상황, 2008년도 위기 상황보다는 좀 더 빠른 시간, 9개월 만에 그 주식시장이 거의 채널 바닥까지 빠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미사님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한 가지 이제 건의 드릴 게 있는데, 영상 시간을 20-30분 정도로 좀 나눠서 올려주면 부담 없고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 이렇게 해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금은동님이 잠깐만요. 써주셨는데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작년 1월부터 긴 하락을 주도한 게 금융 세력인지 정치 세력인지 우리가 모르는 빅브라더들인지 저희 같은 개미들은 모르지만 방송에서 말씀하셨던 세력들이 정해놓은 시간표가 있고 그들이 마음이 급할 거라고 했는데 재차 금융위기가 오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뭐 브렉시트가 일어나지 않는다거나, 브렉시트는 이제 일어난 거고, 노딜 브렉시트냐, 이제, 아니면 어떤 합의하에 브렉시트가 일어나냐, 이제 이 차이겠죠. 그리고 노란조끼 운동이 끝나거나,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된다거나, 아까 오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중 무역 협상이 뭐 원만히 타결되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 말씀드렸고, 어떠한 시점에 다시 시장을 들어 올릴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아니면 그들이 원하는 환경이 올 때까지 관망하거나 하락장을 길게 가져가 패닉에 빠지게 만들 거라고 보시는지요? 가격이 몇십 토막 난 것보다 더 암울한 건 이런 지리한 하락장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박수 칠 때 떠났어야 했는데 후회하며 손들고 나가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제가 답변을 썼는데, 답변 쓴 걸 읽어보면 세력들의 스케줄이 있다고 하면 중간중간에 이제 나오는 경제 변수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그 오전 영상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경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결국에 이제 그 페드 의장 아니면 또 전 의장들이 자신들의 이제 입으로 이런 경제 변수, 나오는 경제 변수들을 조절하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뭐 팩트 거래소라든가 ETF 승인 같은 것도 결과적으로 이제 그들이 원하는 타이밍에 내놓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처럼 사람들 마음속에 야 이제 도저히 못 버티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뒤에 아니면 2년 뒤에 뭐 진짜 길게 3년 뒤에 비트코인이 1억 간다, 이걸 보장해 주겠다 라고 하면 아마 아무리 힘든 사람도 버틸 겁니다. 이걸 보장해 준다라고 하면 누가 이제 뭐 국가에서 각서를 써서 3년 뒤에 오면 비트 1억 원을 보장해 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보증을 해 준다라고 하면 그러면 진짜 팔 사람도 없겠죠.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뭔가 딜레이되고 일이 안 풀리는 것처럼 되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퍼뜨리고,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만연해 있어야지 결과적으로 세력들은 그때 이 시장을 끌어올릴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결국에 지금 이렇게 그 뭐 11월 달부터 해서 그 왼쪽 어깨 그리고 오른쪽 어깨를 굉장히 길게 늘어뜨리면서 만들고 있는데, 이것도 결국에 이제 그들이 원하는 어떤 그 스토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재훈님이 써주셨어요. 두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하나는 거래소에서 어떤 방식으로 출금을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거래소에서 어떤 방식으로 출금 처리하는가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제가 이더를 비트 지갑으로 넣고 출금을 한다고 하면 업비트는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는 걸까요? 당연히 이제 매수자의 자금으로 마련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더 가격이 이런 분도 있어요. 야, 1억 비트가 1억 가면 그거를 내가 팔았을 때 얘들 줄 돈이 있냐, 지금 그게 이제 궁금하신 건데, 당연히 제가 팔았다는 얘기는, 제가 원화 시장에서 매도를 했다는 얘기는 누군가는 그 원화를 가지고 제가 매도한 비트를 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1억 원이라고 하면 그 1억 원 있겠죠. 그 1억 원이 저한테 이제 들어오는 거고 제 계좌에 찍히겠죠. 그리고 제가 그 1억 원을 출금하면 당연히 그 매수해서 제가 판 비트를 1억 원 주고 산 사람이 입금한 그 돈을 저한테 이제 보내주는 겁니다. 수수료를 일정 부분에 수수료를 떼고 보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세가 오른 상태에서 많은 사람이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거래소에 출금을 요청한다면 거래소에서 출금을 해줄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암호화폐를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 법정화폐를 얘기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 암호화폐를
그 거래소가 다 보관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서 이제 의문이 들었기 때문에 그 올해 초에 1월 3일 날 그런 뭐 프롭 오브 키 운동해서 각자 자신의 개인 지갑으로 암호화폐를 옮기자, 비트코인을 옮기자, 이런 이제 운동을 했던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약간의 뱅크런하고 이제 비슷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 거래소들이 각각 우리가 갖고 있는 암호화폐들을 진짜 보유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서 안 갖고 있는 거래소가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오히려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시총이 작은 코인들은 어느 시점, 정확한 날짜가 아니라 어떤 상태가 되면 유지가 불가능할까요? 유지가 이제 불가능한 거는 결국 이제 그 개발하는 개발사에서 운영 자금이 바닥이 나게 되면 이제 유지하기가 쉽지 않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램에 많은 금액이 물려있는데 최근에 램 재단 운영란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당시 램 시총은 4천억 원이었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걸 보면 다른 시총이 100억조차 되지 않는 코인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해지는군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보통 그래서 그 ICO를 할 때, 모집을 할 때는 뭐 비트코인 500개 이런,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모집하는 게 아니라 그 법정화폐의 금액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모집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하드캡을 500억으로 정했다 그러면 500억에 해당하는 뭐 비트코인, 500억에 해당하는 뭐 이더리움, 이런 식으로 정해서 모집을 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예를 하나 들어서 A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A라는 코인이 있고, 그 A라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가 500억을 펀딩을 받았어요. ICO에서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500억이라는 뭐 비트코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500억이 들어온 그 비트코인을 일정 부분은 자신들이,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운영 자금이 필요한데 그 운영 자금이 뭐 100억이다, 200억이다 한다라고 하면 그만큼은 일정 매도를 해서 일단 현금으로 만들어 놓고, 법정화폐로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뭐 비트코인으로 아니면 이더리움으로 보관하고 있겠죠. 이렇게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금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운영할 때 쓰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거 플러스해서 자신들이 발행한 코인, 그 A라는 코인이 가치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 그 A라는 코인에 보시면 그 A라는 코인을 투자자들한테 일부 주고, 그리고 뭐 자문단, 그리고 또 뭐 개발사, 이렇게 해서 나눠 갔습니다. 그래서 뭐 개발사들이 보통 뭐 10에서 20%까지 많게는 갖고 있는, 보유를 하는데, 그러면 그 자신들이 발행한 A라는 코인의 가치 상승으로 인해서, 그리고 나중에는 물론 초기에는 이렇게 묶어 놓지만 나중에 뭐 기간이 지나서 2년, 약정된 기간이 지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그 A라는 개발 코인을 만든 그 개발사도 자신들 코인을 또 매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시장에서 일정 부분 매도를 해서 그걸로 또 자금을 운영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그 A라는 코인의 시총이 뭐 10억밖에 안 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진짜 10억이 있는 게 아니라 처음에 ICO 할 때 모집했던 금액은 훨씬 더 큰 금액이 있을 수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KKK님이 또 내용을 써주셨어요. 주식의 경우는 예탁 결제원에서 그 돈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암호화폐는 거래소가 그 돈을 관리하는 거 아닌가 생각되네요. 예, 맞습니다. 예, 암호화폐는 일단 거래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금은동님이 시나리오,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로 가면 이 시장에 남아있는 개인들은 거의 사라질 것 같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판을 더 키우려면 그들의 비트를 받아줄 개미들을 시장으로 이제 끌어들여야 하니 적당한 포지션에서 어느 정도 펌핑을 줄 것 같기도 합니다. 세력들에게 제일 무서운 게 있다면 대중들의 무관심 무대응일 듯 싶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 주는데 이 얘기 듣고 저도 이제 딱 공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력들인데 아무도 이제부터 비트코인이든 뭐 이더리움이든 암호화폐 모든 대중이 관심을 안 갖는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들이 결국에 원하는 거는 지금 기존에 이제 달러는 어차피 이제 가치가 0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달러를 대체할 어떤 화폐를 준비해야 되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든 관심을 갖게 만들 겁니다. 근데 관심 갖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펌핑을 시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심 가졌던 이유도 2017년에,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2017년 말에 비트코인 암호화폐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펌핑이 있었기 때문에, 큰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크게 관심을 보인 거다. 그렇다라고 하면 나중에 진짜 대중들 뭐 ETF 상품이 나와서 그런 ETF 상품들이 많이 팔리려고 하면 지금 이 가격에선 ETF 나와도 안 팔립니다.
물론 일정 부분 팔리긴 하겠죠. 하지만 그건 굉장히 소수일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그런 ETF 상품이 대박이 나려면 초기에 ETF 상품 가입한 몇몇 사람들이 수익을 뭐 10배, 20배, 뭐 100배 이렇게 봤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홍보를 해서 마케팅 수단으로서 홍보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대중들이 이 시장에 들어오게 되는 순서대로 이제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세력들도 무관심, 그 대중들의 무관심과 무대응이 가장 두려운 부분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대중들이 이제 관심을 갖게끔 저는 펌핑을 시켜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이준우 님이 이제 6분 45초 때 차트처럼 되지 않는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보시면 일단 investing.com 차트를 보면 그 오른쪽 아래 로그 눈금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안 보일 텐데 오른쪽 아래에 로그 눈금이 있어서 이거를 체크하시면 그 로그로 적용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다음 이제 영온님이 이제 써주신 내용인데, 앞으로 이제 FRB에서 금리 인상으로 갈 건지 금리 인하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요 해주셨는데, 이제 이 부분에서는 이제 아까 이제 그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뭐였냐면, 이미 이제 FRB는 금리를 앞으로 인상하기는 힘들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판단했고, 물론 경제 상황이 다시 좋아진다라고 하면 올릴 수도 있겠지만, 그 발언 내용을 보면 이미 경제 상황이 2018년도 4분기를 기점으로 꺾였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옐런도 이제 그런 발언을 했고, 파월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 이야기를 빼버린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금리 인하로 가는 건데, 금리 인하로 갈 경우에 미국이 중국 무역 체제에 어려움을 겪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뭐 사실 금리 인하로 간다고 해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저는 보진 않아요. 그 부분은.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을 만약에 단행한다고 하면 미국 기업 실적 악화로 주식시장이 하향으로 갈 것 같다라고 하는데, 약간 이거에서 뭐냐면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뉴스가 나올 때 금리가 인상되면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이 크게 빠집니다. 악재로 받아들여요. 오히려 원래 좋은 건데. 근데 이제 그렇게 되고, 오히려 이제 금리를 동결하거나 금리를 인하하면 주식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굉장히 뭐 좋은 신호다 해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지만 실제 금리를 인하했다는 거는 그만큼 경기 상황이 지금 좋지 않다, 좋지 않아서 시중에 지금 돈을 풀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봐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금리를 인하했다는 거는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은 거를 이제 인정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이 지금 올해 1월달처럼 올라가다가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서 분기별로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서 급격하게 이제 주식시장은 빠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재영님이 좋은 기사를 이렇게 링크를 걸어주셨어요. 미국 국채 10년간 12조 달러 풀린다는데 받아줄 곳이 없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 지금 미국의 정부의 빚이 21조 달러입니다. 21조 달러. 예, 21조 달러인데 지금 한국일보 그 이훈성 기자님이 쓰신 거네요. 미국 국채 10년간 12조 달러 풀린다는데 받아줄 곳이 없다. 좀만 이제 글자를 키워서 보겠습니다. 미국 국채의 발행 규모가 향후 10년간 12조 달러에 달할 거란 미 정부 자문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그래서 금융위기 당시에 버금가는 막대한 국채 물량이 장기간 시장에 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급 과잉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네, 공급 과잉도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이제 현재 빚이 21조 달러입니다. 21조 달러. 21조 이제 9천억 달러네요. 21조 9천억 달러. 이제 조만간 이제 22조 달러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거의 매년 1조 달러씩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빚이요. 그러니까 이제 갚을 수 없는 수준이 된 거예요, 이미. 그리고 이제 읽어보면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국채 발행이다. 그래서 그 문우신 장관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앞으로 10년 동안 정부의 차입 국채 발행 수요는 불경기 도래 가능성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12조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추산된다. 국채를 연평균 1조 달러어치 이상 발행될 거란 계산인데,
미국 정부가 이처럼 대규모로 국채를 발행한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수습을 위해 양적 완화 정책을 폈던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을 통한 자금 공급이죠. 폈던 2009년, 2012년이 유일하다. 그리고 위원회 추정이 현실화될 경우 현재 15조 달러 수준인 미국 국채 발행 잔액이 10년 뒤 2배 가까이 불어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거의 이제 1조 달러씩 늘어나는 거고, 이게 그럼 왜 이렇게 늘어났느냐, 빚이. 결과적으로, 재정 수입보다 나가는 돈이 훨씬 많기 때문에 트럼프가 지금 법인세를 인하를 했잖아요. 그러면 원래 법인세를 더 걷어야지 그만큼 재정이 좋아질 텐데,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법인세를 낮춰줬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들어오는 돈이 오히려 더 적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빚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고, 빚은 지금 이렇게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늘어나고 있는 걸 보시면 지금 이렇게 지금 미국 빚이 늘어나는 거를 한번 차트로 보시면 2017년부터 2028년도까지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 2019년이죠. 현재 이제 2019년도에 22조 5천억 달러가 될 거예요. 지금 현재 이제 22조에 거의 육박, 아까 했었죠. 21조 9천억이었으니까 거의 이제 22조에 육박한 건데, 지금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2028년도에는 33조 달러예요. 33조 달러 예상되는 금액이요. 이렇게 이제 늘어날 거다라고 보고 있고, 기사를 좀 더 이제 봐드리면, 예, 그래서 트럼프 취임 첫 해 2017년 회계년도 5,460억 달러로 발행된 국채는 집권 2년 차인 2018 회계년도에 2배를 훨씬 넘는 1조 3,380억 달러어치 풀린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돈을 지금 계속 풀어서 미국 경기도 부양이 되고 있는 거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미국 그 기업들이 실적이 좀 좋게 포장됐던 것도 결과적으로 이제 법인세를 낮춰주면서 그 법인세 낮춰준 그걸 가지고 또 자기들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주가를 계속 부양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제 올라갔던 건데, 오히려 이게 악순환으로 이제 매도 물량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좀 중요한 내용이 나와서 마지막 부분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권이 과잉 공급이 되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왜냐면 이제 이런 거죠. 채권이 많이 풀리니까 당연히 이 채권을 받아줄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채권 차트가 이미 가격 차트가 10년물 보시면 꺾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국하고 이제 일본이 채권을 많이 갖고 있는데, 중국이 어떻게 보면 그 채권을 가격이 이제 떨어질 걸 예상하고 던지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또 그 위안화를 방어하기 위해서도 일정 부분 채권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은 3조 달러 정도 외환 보유고가 있어요. 중국이 있는데, 뭐 국채 갖고 있는 거 플러스해서, 그리고 이제 외환 보유고 해서 이거를 지금 이 금액이 이제 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실질적으로 그 큰 금액이 안 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7위안을 넘어가게 되면 이때는 3조 달러도 부족할 수 있다. 오히려 부족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원리에 따라 미 국채 금리가 오르면 글로벌 금융시장엔 큰 풍파가 닥칠 공산이 크다. 금리가 높은 쪽으로, 그러니까 국채 가격이 떨어지니까 금리가 이제 높아지는 거예요. 국채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제 메리트가 생기는 거죠. 거기에 돈의 속성상 글로벌 투자자금이 안전자산의 대표격인 그 미국 국채로 돈이 몰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어제였나요? 엊그저께였나? 그 미국 이제 달러 지수 설명드릴 때 보면 이제 달러 지수가 처음에 떨어집니다. 금리 인하할 때 떨어져요. 같이 떨어지다가 오히려 중간에 이제 반등을 합니다. 중간에 반등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달러가 안전자산이라고 판단돼서 달러를 찾는 수요가 생기면서 달러가 반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V자 모양으로 된다고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로 돈이 몰리면서 주식시장이나 신흥국시장 등은 이른바 오히려 위험자산 시장에서 투자금이 급속히 유출되기 쉽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라든가 뭐 중국 같은 이런 데 있는 그런 자금들이 빠져나와서 다시 이제 미국 국채를 사는 데 이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제 메리트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국채 가격 떨어지는 거 플러스해서 주식시장 빠지는 거 해서 연쇄적으로 이제 작용될 거다. 한번 그 트리거가 이제 발동하게 되면 연쇄적으로 작동되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더 읽어보면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연 3%대로
샀던 지난해 10월 글로벌 증시가 폭락을 겪은 것이 비관한 사례다. 이러한 우려가 과장됐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한때 급등했던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난해 연말 이래 연 2.7% 부근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대표적 근거다. 이를 두고 미국 가계와 기관 투자자들이 자국 국채 수요를 늘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미국 가계가 보유한 국채는 지난해 11월 2조 3천억 달러로 규모로 연초에 비해서는 크게 늘었다.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오히려 뭐 국채 부분에서 그 중국이라든가 뭐 다른 나라에서 미국 국채를 사던 부분에서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을 매도를 하게 되니까 미국 이제 기관이라든가 오히려 가계에서 이걸 이제 매입을 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좋은 내용을 기사를 공유를 해주셔서 같이 한번 봤어요. 예, 그러면 일단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것까지만 할게요. 좀 시간이 30분 가까이 됐는데, 제가 30분은 되도록 안 넘기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 이충선님이 이제 써주셨는데, 코인니스 기사에서 그 IC 대표가 벡트를 19년 말에 출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사가 사실이라면 좀 당황스럽네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아까 이제 쓰시고 나서 글을 썼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기사를 확인했더니, 이렇게 이제 기사 내용이 나와 있고, 이 해석을 결과적으로 이 레이트인, 2019, 이 레이트인 2019, 벡트 투 런치, 레이트인 2019에서 이 레이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있는 다른 부분인데, 저는 이제 레이터를 연말로 해석하기에는 좀 그렇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좀 늦어진다라는 그 뉘앙스로 이제 해석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부분에서 또 내용을 지금 보내주신 분이 계셔서 제가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 그 기사 내용을 제가 쭉 보니까 기사 내용이 오히려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았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이 많아서 사실 이 레이터에 대한 그게 연말 이거는 그걸 작성한 기자가 오히려 약간 퍼드성으로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이 단어 해석을 연말로 해석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 그럼 이상으로 2019년도 2월 10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마치고 여러분들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거 그리고 또 의견 있으시고 같이 또 해보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이렇게 공유를 해주시면 그 부분에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